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건강검진은 100회 무익하다. 암은 원칙적으로 방치하는 편이 좋다. 항암제는 효과가 없다. 50년간 암을 치료한 현직 의사의 다소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오늘은 2013년 일본 의학계와 출판계를 뒤흔든 베스트셀러로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 곤도 마코토는 병원에 자주 갈수록 불필요한 약이나 과도한 의료 행위로 수명이 단축되기 쉽다고 솔직하게 털어놓는데요. 그는 환자 중심의 치료를 실현하기 위해 의료 정보 공개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항암제의 독성과 수술의 위험성을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 기쿠치 간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환자를 상품으로만 취급하는 현실에서 조기 암 진단이나 건강검진에 현혹되지 않도록 의학상식을 넓혀줄 뿐만 아니라 병원과 약을 멀리함으로써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알려줍니다. 그럼 47가지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 환자는 병원의 봉이 아니다. 사람들은 재채기가 나오면 곧바로 병원에 달려가고 의사는 진찰 후 감기 기운이 있다는 소견만으로 기침약, 해열제, 염증약, 항생물질, 위장약 등 약을 무더기로 처방한다. 어디 그뿐인가? 혈압을 한번 재볼까요? 혈압이 조금 높군요. 약을 먹는 게 좋겠습니다. 혈당치도 염려되네요. 라며 검사를 줄줄이 권하는 경우도 많다. 환자는 이런 의사의 말에 친절한 선생님이라며 고마워한다. 그리고 매년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 건강검진이나 암검사도 규칙적으로 받는다. 특히 암 진단을 받으면 수술, 항암제, 방사선 등의 표준 치료를 의사가 권하는 대로 순순히 받아들인다. 환자들은 의료도 비즈니스이며 그것이 의사의 생계수단임을 인식하지 못한다. 현재 의사들 대부분은 병자를 가능한 한 늘려서 병원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한마디로 의사의 가모니설에 넘어가는 당신은 의사의 봉인 셈이다. 당신의 중요한 시간과 돈을 의사에게 바치는 것을 넘어 생명까지 단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일수록 빨리 죽는다. 50년 동안 의사로서 일을 해온 내가 무엇보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병원에 자주 갈수록 약이나 의료 행위로 수명이 단축되기 쉽다는 사실이다. 의사를 찾아가면 갈수록 검사를 자주 하게 되고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되어 약을 먹거나 수술을 하게 된다. 암이 발견되면 수술, 항암제, 방사선이 표준 치료 방식이라는 말로 다짜고짜 소중한 위나 자궁을 잘라내거나 죽은 만큼 고통스러운 항암제 치료를 하게 된다. 그 치료로 인한 스트레스도 엄청나고 그야말로 몸에 나쁜 일만 행할 뿐이다. 대부분의 약은 병을 고치는 힘은 없고 부작용은 크다. 감기약이나 해열제라도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치명적인 쇼크 증상이다. 폐암 치료용 항암제 1회사의 경우 승인 후 3년 동안 이 약을 복용한 약 86,800명의 환자 중 588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사망했다. 암보다 약이 훨씬 무섭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개복수술을 할 때 복막을 건드리면 즉시 상처가 생겨 유착이 일어난다. 그로 인해 장이 막히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정상세포 경계가 무너진 곳에 암세포가 끼어들어 증식하기 쉬워진다. 내가 의사가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암은 수술이나 항암제로 치료된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수많은 환자를 지켜보면서 장기를 절제해도 암은 낫지 않고 항암제는 고통을 줄 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3. 노화 현상을 질병으로 봐서는 안 된다. 현대사회에서 성인이 걸리는 질병은 대부분 노화 현상으로 의사에게 치료를 받거나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 당뇨병 등의 성인병을 생활습관병으로 부른다. 좋지 않은 생활습관 때문에 그런 병에 걸린다는 의미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의무화해 대사증후군을 마치 범죄인 양 단속하고 혈압이나 혈당치가 기준치에서 벗어나면 약으로 수치를 개선하도록 하는 등 국민의 건강을 엄격하게 지도 관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질병의 근본 원인은 노화이기 때문에 저항을 한들 억지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셈이다. 즉, 생활습관병보다는 성인병이라는 표현이 본질에 훨씬 더 가깝다. 사람들은 대개 몸이 어딘가 좋지 않을 때 어떤 병명으로 규정되면 비교적 안심하는 반면에 나이 탓이라고 하면 언짢아 한다. 하지만 몸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편이 좋다. 노화란 세포의 유전자에 상처가 생기고 그것이 축적되어 몸에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키는 육체적 변화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통증이나 불편함은 자연의 섭리이니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증상과 잘 사귀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이다. 4. 혈압 130은 위험 수치가 아니다. 사실 고혈압은 90% 이상이 원인 불명이다. 혈압을 낮추었더니 사망률이 하락했거나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질환이 감소되었음을 검증하는 실제 데이터는 아직까지 없다. 성인이 되면 동맥도 노화로 딱딱해져서 혈액을 흘려보내는 힘이 약해진다. 따라서 우리 몸은 나이를 먹을수록 혈압을 높이려고 한다. 뇌나 손발 구석구석까지 혈액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다. 이런 상태를 약으로 떨어뜨리면 지각이 둔해지거나 몸이 휘청거리게 된다.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여전히 나쁜 성분으로 취급되지만 사실은 장수의 원료이기도 하다. 5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콜레스테롤 수치가 가장 낮은 그룹의 총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남성의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총 사망률이 낮다는 명백한 결과도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위한 기준치가 좀처럼 변하지 않고 있다.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약이 억 단위, 조 단위의 돈을 만들어내는 도깨비 방망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조건 검사 수치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 몸의 힘을 믿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5. 혈당치를 약으로 낮추면 부작용만 커진다. 당뇨병에는 자각 증상이 없어서 심각한 증상이 나타난 뒤에는 완치가 어렵다. 이 때문에 건강검진에서 혈당치가 높게 나오면 의사들이 마치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겁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약으로 혈당치를 낮추는 것은 훨씬 위험한 일임을 기억해야 한다. 혈당 강화제는 합병증 예방이나 환자들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 부작용만 커서 과민 증상, 설사, 두통, 이명, 권태감, 체온 저하, 졸림, 부종, 시력장애, 장폐색, 간기능 장애 등을 일으키기 쉽다. 약으로 혈당을 관리하는 경우 항상 몸이 나른하거나 초조하고 분노 조절이 잘 안 된다. 약을 사용하는 경우 특히 다리가 휘청거리거나 치매 증상 등이 나타난다면 약의 부작용을 의심해 봐야 한다. 당뇨병에 관한 운동치료 데이터에 의하면 걷기, 자전거, 수영, 스트레칭 등의 유산소 운동이 혈당치를 떨어뜨리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몸을 녹슬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운동은 반드시 필요하다. 혈당치가 높은 편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일단 부지런히 걷기부터 시작해보자. 6. 콜레스테롤 약으로는 병을 예방할 수 없다. 미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한 스타틴 계열의 약효에 대한 실험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약효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제약업계에 의하면 스타틴 계열의 약은 장기간 복용하면 심장 발작의 위험을 30% 이상 줄일 수 있는 약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의 제임스 라이트 교수는 임상실험을 반복한 결과 스타틴 계열의 약은 연령에 상관없이 여성에게는 효과가 없다. 중년 남성의 경우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총 사망자 수는 줄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약의 효과는 고사하고 건강을 해칠 위험마저 있다고 경고했다. 혈당약도 마찬가지다. 약이나 인슐린 주사로 혈당치를 엄격하게 관리해도 환자들의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로 이어졌다는 데이터는 전혀 없다. 반대로 환자들의 생명이 단축되었다는 데이터는 있다. 즉,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 당뇨병 같은 병은 대부분 치료할 필요가 없거나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말이다. 건강검진에서 흔히 발견되는 대장이나 담낭의 폴립, 그리고 조기암도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몸에 이롭다. 7. 암 오진이 사람 잡는다. 현재 질환에 의한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병은 바로 암이다. 그런데 진료에 있어서 암만큼 헷갈리기 쉽고 오진이 많은 병도 없다. 단순한 종기나 염증을 암으로 잘못 진단받고 위나 유방이 몽땅 잘려나가거나 생명을 잃는 사람도 너무나 많다. 이런 불상사를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의사의 진단을 주의하여 듣고 더욱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암을 진단하려면 세포를 채취해 현미경으로 확인하는 병리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세포의 형태가 암이라도 점막 속에 머물러 있을 뿐 침윤이나 전이를 일으키지 않는 잠재암이나 유사암이 매우 많기 때문에 제대로 검사를 해도 오진이 나올 수 있다. 8. 암의 조기 발견은 행운이 아니다. 암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첨단 기기와 새로운 검사 방법이 계속 개발되면서 의학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암은 치료되는 병이다. 1년에 한 차례 검진을 받으면 암이 되기 전 단계에서 저지할 수 있다라고 선전하며 암 검진 시장을 빠르게 확대시키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줄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진짜 암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다. 의학계의 말처럼 암이 치료할 수 있는 병이 되었다면 한때 사망 원인 1위였던 뇌졸중이 지금 4위가 된 것처럼 암 사망률도 매년 눈에 띄게 줄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암 사망률은 전혀 줄지 않고 있다. 1960년대부터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암은 사망 원인 1위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암 검진이 실제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밀하게 검사를 할수록 최신 첨단 기기를 사용할수록 암은 더 잘 발견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암이 아니라 암과 비슷한 것으로 그것의 치료를 위해 수술을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몸을 고통스럽게 할 뿐이다. 9. 암 수술하면 사망률이 높아진다. 역사적으로 일본은 수술이 성행했다. 일본인은 서양인에 비해 날씬하고 지방이 적어 수술에 적합한 체형이며 수술로 사망하는 확률도 서양에 비해 낮았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지금도 수술 절대주의가 만연해 있다. 그 결과 나을 가망이 없는데도 하는 수술, 다른 치료법이 명백히 효과적인데도 하는 수술, 수술 자체로 인해 환자의 수명이 단축되고 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암 수술의 문제점 중 하나는 암은 절제하더라도 수술 후의 장애로 사망할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다른 병이나 부상도 마찬가지지만 암으로 의사가 수술을 권할 때는 그 수술이 정말로 필요한지 철저하게 알아보고 결정해야 한다. 10. 한 번의 CT 촬영으로도 발암 위험이 있다. CT 검사의 피폭 선량은 일반 X선 촬영의 200에서 300배나 된다. 단 한 차례의 CT 촬영으로 발암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사실 대부분의 병원에서 행해지는 CT 촬영의 80에서 90%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엑스레이 검사는 병원에서 받을 때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회사나 지역에서 편의를 위해 검진차에서 받는 경우는 주의해야 한다. 검진차의 엑스레이 장치는 간접 촬영 장치이므로 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직접 촬영 장치에 비해 피폭 선량이 3에서 10배나 많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아직도 의사나 환자가 일단 CT부터 찍고 보자는 식이다.
그 결과 국민의 피폭 선량은 계속 늘어나 현재 암 사망 원인의 6%를 넘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일본에서 의료 피폭에 의한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매년 2만 명 전후로 추정된다. CT 검사로 인해 몸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부디 주의하기를 바란다. 10일, 의사를 믿을수록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의사의 건강 지도가 과연 질병의 예방이나 건강 장수에 도움이 되는 걸까? 이에 대해 핀란드의 한 연구팀이 15년에 걸쳐 세밀한 추적 조사를 실시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병이나 이상이 발견되면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그 후에도 검사치에 문제가 있다면 의사로부터 약을 처방받는다는 식의 노력은 무의미하거나 오히려 위험하다. 예를 들어 증상이 없는데도 고혈압이나 고콜레스테롤 등을 약으로 낮추면 수치는 개선되어도 심장에는 좋지 않게 된다. 검사에서 병이나 이상이 발견되어 의사로부터 지도나 약 처방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그것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되어 심근경색이나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12. 세 종류 이상의 약을 한꺼번에 먹지 마라. 약은 독이다. 모든 약에는 부작용의 위험이 있다. 소량을 단기간 복용하는 정도라면 간이나 신장이 약의 독성을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약의 복용이 습관화되면 틀림없이 부작용이 나타난다. 그리고 단기간이나 소량이라도 약이 독인 이상 복용하는 사람의 건강 상태에 관계없이 언제 부작용으로 나타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 13. 감기에 걸렸을 때 항생제 먹지 마라. 흔히 감기를 치료하는 약을 개발하면 노벨상을 받을 것이라고들 한다. 실제로 감기 바이러스는 200여 종이나 되며 그것의 DNA도 쉽게 바뀐다. 이제 막 유행하기 시작한 감기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분석하는 데만 며칠이 걸리고 약이 어떻게 완성되었다고 해도 이미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변이를 한 상태이므로 효과가 없다. 감기에 걸리면 우리 몸은 기침이나 콧물로 바이러스나 그 사체를 몸 밖으로 몰아내고 체온을 높여 외부의 적과 맞서 싸우는 백혈구를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한다. 이러한 기침과 열을 약으로 억누르는 것은 감기와의 싸움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따라서 바이러스가 몸에 눌러앉아 감기가 좀처럼 낫지 않는다. 감기에 걸렸을 때 가장 빨리 낫는 방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느긋하게 쉬는 것이다. 14. 항암 치료가 시한부 인생을 만든다. 시한부 선고와 같은 의사의 여명 진단이 믿을 것이 못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암의 성장 속도가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암 병소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성장하려면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암이 커지면서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병원에 두 발로 멀쩡하게 걸어서 왔는데도 몇 개월 안 남았다라고 시한부 선고를 내리는 의사에게는 자신의 목숨을 맡겨서는 안 된다. 15. 암은 건드리지 말고 방치하는 편이 낫다. 항암제는 맹독과 같다. 흔히 항암제가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암 덩어리를 일시적으로 줄인다는 의미일 뿐이다. 그 암 덩어리는 반드시 다시 커진다. 즉, 항암제가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암을 치료한다거나 좀 더 살게 된다는 말이 아니다. 암은 대부분 위암이나 폐암, 유방암처럼 덩어리로 이루어진 고형 암으로 이런 암에는 항암제가 무의미하다. 즉, 항암제는 고통스러운 부작용과 수명을 단축시키는 효과밖에 없다는 말이다. 16. 습관적으로 의사에게 약을 처방받지 마라. 세균이나 바이러스 중에 항생물질이나 항균약이 듣지 않는 것을 내성균 또는 세균이 내성화했다고 말한다. 세균이 내성화하면 그때까지 효과가 있던 약이 더 이상 듣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증상도 악화되고 생명까지 위험해진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다제 내성균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약에 대해 내성을 갖고 있는 세균이다.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낫지 않는 병 같은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오히려 내성균으로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약에 의존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17.
암 환자의 통증을 다스리는 법. 첫 번째 방법은 진정제를 사용하는 것이다. 우선 비마취 계열의 진정제를 복용한다. 그래도 통증이 가시지 않으면 두 번째 방법으로 약한 마취 계열의 진정제를 사용한다. 그것으로도 안 된다면 세 번째 방법으로 모르핀을 복용하거나 이를 좌약의 형태로 투여한다. 여기서 기억할 점은 모르핀은 제대로 사용하면 중독되거나 죽음을 앞당길 염려가 없다는 점이다. 18. 암 방치요법은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 암을 방치하면 편안한 죽음을 맞을 수 있다. 건강검진 등으로 암을 억지로 찾아내지 말고 만약 발견되더라도 치료하지 않으면 오히려 오래 살 수 있다. 현대인이 성인이 되고 나서 걸리는 다른 병도 대부분 그렇게 방치하면 마찬가지로 더 오래 살고 편안한 죽음을 맞을 수 있다고 본다. 일단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는 스스로 생각해서 결정한다라고 마음먹으면 이후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하는 방법적인 부분은 무궁무진하다. 19. 편안하게 죽는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죽는 것이다. 나의 경험으로는 통증의 경우 위암, 간암, 식도암, 자궁암 등 이 4가지 암은 방치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마지막까지 통증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다른 암이나 치료 결과 통증이 나타난 경우도 고통을 진정시키는 완화 치료에 정통한 의사를 만나면 집에서도 통증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 20. 암검진은 안 받는 편이 낫다. 암의 정의 및 범위가 지나치게 넓기 때문이다. 또한 CT 검사 자체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진짜 암이라면 이미 전이된 상태이다. 또 PET 검사는 피폭량이 많다. 그리고 정밀한 검사를 할수록 유사암을 발견하게 된다. 유방암, 자궁경부암은 절제수술을 하지 말라. 나는 여성의 유관 내에 머물러 있는 암이 축소되거나 소실된 경우를 많이 봐왔다. 나의 진료 경험으로 도달한 결론은 흔히 유관 상피내암으로 진단받은 병변은 암이 아니라 여성 호르몬에 대한 반응이 어떤 사람에게 강하게 나타난 유방병증이라는 것이다. 유방 촬영술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는 암은 99% 이상이 유사암이다. 이 2가지 암은 방사선 치료를 할 경우 수술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가볍게 지나간다. 22. 위절제 수술보다 후유증이 더 무섭다. 위를 전부 적출하거나 위의 출구인 유문까지 크게 절제하는 수술을 하면 환자는 먹은 것을 소화하고 먹은 것을 모아두었다가 조금씩 십이지장으로 보내는 위의 2가지 큰 기능을 잃게 된다. 그러면 섭취한 음식물이 소장으로 바로 떨어져 복통이나 식은땀이 나는 등의 덤핑 증후군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 23. 1cm 미만의 동맥류는 파열 가능성이 낮다. 뇌 영상검사는 득보다 실이 많다. 뇌 영상검사 결과 미파열 동맥류가 있다라는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걱정이 되고 수술을 받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미파열 동맥류 수술은 러시안 룰렛처럼 그 자체로 위험하다. 그렇다면 자각 증상도 없는데 뇌 영상 검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 24. 채소 주스, 면역요법 등 수상한 암치료법에 주의하라. 의사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 방법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저서가 무수히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이암이 사라졌다거나 말기암의 증상이 나타나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온 사람은 내가 진찰한 수백 명의 환자 중 그리고 세계의 여러 논문을 봐도 없다. 진짜 암은 발생하면 즉시 여기저기 장기로 전이해 종국에는 반드시 숙주의 생명을 앗아간다. 25. 면역력으로는 암을 이길 수 없다. 면역력만 강화하면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아무런 증거도 없는 거짓말이다. 서양 의학계에서는
면역력을 강화해도 암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즉 효과가 없다라는 설이 상식이다. 게다가 면역세포요법은 치료비 또한 매우 비싸다. 26. 수술로 인한 의료사고가 너무 잦다. 27. 체중과 콜레스테롤을 함부로 줄이지 마라. 나를 찾아오는 외래 환자 중에 암은 치료에도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으니 그 대신에 라며 자신이 직접 식사요법도 찾아보고 거기에 열중하는 사람들이 있다. 식사요법은 대개 섭취 칼로리를 줄이고 육식을 하지 않거나 현미와 채소만 먹는 식이므로 단숨에 살이 빠진다. 그러나 암 환자가 그런 식으로 살이 빠지면 몸의 저항력이 떨어져서 암세포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식해 결국 생명력을 잃게 된다. 28. 영양제보다 매일 달걀과 우유를 먹어라. 우리 몸의 20%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20종류이다. 그 중에서 몸속에서 합성할 수 없는 9종류를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한 종류라도 부족하면 뼈, 혈액, 근육 등을 합성하지 못하고 영양장애를 일으킨다. 최근 아미노산 보충제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20종류의 아미노산을 하나씩 인공적으로 만들어 배합한 것을 돈까지 들여 섭취하는 것은 정말이지 어리석은 일이다. 이보다는 달걀과 우유를 매일 먹고 마시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 이보다 완벽한 천연 영양제는 없다. 29. 술 알고 마시면 약이 된다. 술은 지나치지만 않으면 오히려 수명을 연장해 준다고 생각한다. 음주를 하면 고혈압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술을 마시면 혈관이 확장되어 혈압이 일시적으로 낮아진다. 스트레스로 신경이 곤두설 때 술을 마시면 마음이 편해지거나 긴장이 풀리는 것도 혈관 확장 효과 때문일 것이다. 물론 과음은 금물이다. 30. 다시마나 미역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마라. 인공적으로 합성된 비타민을 보조식품의 형태로 섭취하는 것은 위험하며 채소나 과일로 섭취하는 천연 비타민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몸에 좋다는 보장은 없다. 31. 콜라겐으로 피부는 탱탱해지지 않는다. 콜라겐이나 글루코사민처럼 피부 탄력, 미백, 운동 능력 향상, 관절통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보조식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입으로 섭취한 콜라겐이 피부를 직접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며 글루코사민이 무릎까지 닿는 것도 아니다. 콜라겐이나 글루코사민의 합성 능력을 최대한 유지하는 데는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 적당한 운동,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로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는 것이 가장 좋다. 32. 염분이 고혈압에 나쁘다는 것은 거짓이다. 세계 각국의 연구조사 데이터를 살펴보면 오히려 염분이 부족한 사람 쪽이 병에 더 잘 걸리고 일찍 죽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3. 커피는 암, 당뇨병, 뇌졸중 예방에 좋다. 한 잔 정도의 적은 양의 커피는 두통이나 위통을 진정시키고 졸음을 쫓아내는 약물로 널리 애용되었다. 34. 건강해지려면 아침형 인간이 되라. 무조건 건강해지는 생활 습관을 한 가지 추천하라고 한다면 나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를 꼽을 것이다. 그것도 밖이 어두워지면 잠자리에 들고 동트기 전에 일어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35. 지나친 청결은 도리어 몸에 해롭다. 우리 몸의 면역 상태는 자연계의 불결한 것, 기생충, 세균 등에 접촉하면서 성숙해가므로 지나치게 청결한 환경에서는 약해진다. 36. 큰 병원에서 환자는 피험자일 뿐이다. 첫 번째 이유는 그 병원들의 환자 수가 많고 유명한 병원일수록 환자 개개인에 대해서 소홀한 경향이 있으며 모든 과정이 기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큰 병원일수록 실험적인 부분에 주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유는 유명한 병원일수록 병을 더 철저하게 찾아내게 되기 때문이다. 37.
스킨십은 통증과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38. 입을 움직일수록 건강해진다. 39. 걷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40. 독감 예방접종은 하지 않아도 된다. 41. 내버려두면 낫는다라고 생각하라. 42.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4가지 습관. 1. 응급상황일 때 외에는 병원에 가지 않는다. 2. 의식을 잃었을 때 연명치료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기고 가족에게 전달한다. 3.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이가 들면 몸의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서 쉽게 골절을 일으킨다. 4. 치매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43. 희로애락이 강한 사람일수록 치매에 안 걸린다. 44. 10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인생을 설계하라. 45. 당신도 암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46. 자연사를 선택하면 평온한 죽음을 맞을 수 있다. 47. 죽음을 대비해 사전 의료 의향서를 써놓자. 우리는 건강검진을 할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건강에 대한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를 듣고 나면 병원에 의존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병원과 약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며 여러분 모두 아프지 않고 오래도록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